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TV 애니메이션 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 도대체 네가 뭐길래 이런 걸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제가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뭐 만화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업계에서 무슨 활동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덕후, 그냥 이제 오로지 만화 좋아하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덕후로서 그 오랫동안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보고, 또 요즘 제가 국회에서 국회 신성장합화라는 스터디에서 요즘 산업정책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정책 제가 평소 공부해 온 것과 저의 개인적인 어떤 덕후 취향, 이 두 개를 이제 합쳐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이제 뒤풀이 자리나 이제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뭔가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 정리를 해서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이게 실제로 됐을 때 이건 윤범기가 얘기해서 된 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사안이다 싶어서 이거 어디선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EPS에서 한번 하려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이거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에 산업정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경제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 위기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한국 경제의 전통적인 그 주요 산업, 이른바 우리가 중후장대형이라고 부르는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제조업들이 다 너무 낙후된 거야. 우리나라의 주요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다 19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제철 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후장대형 제조업 산업이 이제 그 산업 자체의 수명이 한 30년 흘러가면서 지금 산업적 위기를 맞은 거죠. 뭐 알다시피 지금 조선업이 과거에 일본이 세계 1위였다면 옛날에 핀란드 노키아 이런 데가 세계 1위를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가,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지금 위기를 맞으면서 한진중공업 사태나,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조선 산업이 위기고, 자동차도 옛날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현대 기아차가 세계 1위 세계적인 좋은 기업으로 올라갔지만, 또 최근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대우 GM 또 폐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요즘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되게 어렵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혹은 그런 부동산 정책의 짜잘한 변화가 아니고, 아주 크게 봤을 때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그 한국의 주요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해서 일자리도 줄어들고 사실은 이제 한국 경제 전반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제조업의 위기를 겪는 이유는 우리 산업 자체가 경영을 잘못해서인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추격 때문이죠. 우리가 일본을 추격해서 일본의 제조업이 몰락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어려운 이유도 근본적으로 중국이 추격해 와서, 중국이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제로, 그리고 어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쫓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위기거든요.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위치 너무 가까이 있고, 우리나라가 성장한 모델을 중국이 그대로 쫓아왔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제조업을 물론 제조업도 다른 방향으로 키워 나가야 되겠지만, 어차피 저물어가는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처럼 이걸로 다시 세계 1위를 하고 이걸로 다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런 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솔직히 조선이나 제조업 이런 거 블루칼라 노동자 이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한국인들이. 원하지도 않고 산업적으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요즘 정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드론, 자율주행차, AI, 이런 것들, 이렇게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막 열심히 추진을 해. 그런데 이 모임에 어쨌든 최병천 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드론 만드는 회사 다니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아는 친구 중에 자율주행차 만드는 사람 있으세요? 자율주행차 만드는 연구원이 친구 중에 있다든가 그런 사람 있나요? AI 연구하는 연구원이 친구 중에 있어요? 없죠. 물론 네이버에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지금 당장 일자리 창출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너무 먼 나라 얘기라는 거죠. SF 같은 얘기고, 잘 되면 좋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먼 미래를 보고 그냥 투자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바로 4차 산업혁명
정책들을 얘기하는 건 사실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노력해야 될 분야긴 하지만 이게 당장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흔히 요즘 얘기하는 게 이제 한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산업이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싸이가 뭐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또 방탄소년단 요즘 얼마 전에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뉴욕타임즈 표지를 장식할 정도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문화산업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랜 어떤 이렇게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국 문화 아무리 봐도 뭐 중국 영화 요즘 잘 만들고 그렇지만 헐리우드에 중국 자본 들어가면 영화가 되게 산티나게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문화산업이라는 건 중국이 쉽게 쫓아올 수 없다는 거야. 단기간에 빨리 쫓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문화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결국 이제 새로운 또 젊은이들 문화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분야고. 그래서 이 분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산업은 일자리가 생각만큼 많이 창출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싸이는 엄청난 거부가 됐죠. 세계적으로 뭐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매달 억 단위로 들어오고 방탄소년단도 뭐 전 세계를 돌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죠. 근데 문제는 싸이 혼자 벌고 있다는 거예요. 싸이와 싸이 근처에 있는 매니저 몇 명이 벌겠죠. 이게 싸이 밑에 싸이가 무슨 10만 명 고용하는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방탄소년단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지만 방탄소년단을 그 한 회사는 그 방시혁 씨인가요? 그 PD가 운영하는 그 회사에 직원이 있어봐야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스태프들 요즘 많이 늘리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방탄소년단이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다 일자리 창출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문화업계 특징은 일자리 양극화가 엄청 심각하죠. 예를 들면 영화 산업도 스태프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만 배우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지만 스태프들은 굉장히 극빈층이고 비정규직이고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화산업이 대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소수의 연예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일자리 양극화가 심하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문화산업 중에 좀 제대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그 파급 효과 또 많이 일어나면서 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문화산업으로 먹고 사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덕후 기질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평소에 그런 걸 그런 문화 애니메이션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뭘 봤냐면 일본을 본 거예요. 일본은 애니메이션 산업이 거의 지금 일본을 되게 이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오는 뭐 이번에 건담이라든가 뭐 진격의 거인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 일본 만화를 보면 만화 애니메이션 그 엄청나게 많은 또 일본이 문화 산업의 메카잖아요. 옛날에 결국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는데 일본이 과거엔 제조업 강국이었잖아요. 소니나 무슨 아이와 이런 거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잘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쉽게 쫓아갈 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헐리우드 영화하고 애니메이션은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맞설 수 있는 건 일본 애니메이션밖에 없잖아요. 이 문화산업이라는 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 업계는 재밌는 게 이게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된다는 거야. 우리 애니메이션을 보면 끝나면 뭐가 올라가나요? 이렇게 사람 자막 올라가죠. 그 사람 이름 막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다 뭐냐면 다 애니메이터들 이름이에요. 애니메이터들은 다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이게 셀 애니메이션이든 혹은 3D 애니메이션이든 어쨌든 사람이 다 수작업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은 배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목소리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성우가 또 생겨요. 성우 일자리가 많이 생겨.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사실 대하 장편 애니메이션은 등장인물도 많잖아요. 몇백 명이 등장하고 그럼 그만큼 또 성우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 생기는 부가가치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나랑 뭐랑 연결되냐면 캐릭터 산업으로 연결된다는 거야. 근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애니메이션이 없냐라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도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키우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뭐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그 도봉구에서 둘리 뮤지엄이라는 둘리 박물관을 이제 개관을 한 거야. 이게 2015년 6월이에요. 그래서 코이호이 고향으로 돌아온 둘리에서 이거 제가 쓴 기사예요. 제가 쓴 기사에 이제 첫 제목을 이제 따온 건데. 제가 그 사회 2부 서울시 출입기자였기 때문에 도봉구에서 구청 행사도 좀 취재를 다녔어요. 네트워크 뉴스 때문에. 근데 이제 도봉구에서 둘리 뮤지엄을 개설한다 그래서 그걸 가서 리포트를 만들었어. 왜 도봉구냐면 둘리 그 설정 자체가 그 집이 쌍문동이라는 동네잖아요. 쌍문동이 둘리 아빠 그 고길동 씨 댁이 쌍문동이거든. 그래서 쌍문동이 있기 때문에 둘리의 고향은 도봉구인 거야. 그래서 도봉구에서
이 둘리를 자기 마스코트로 해가지고 그 둘리가 발견된 그 무슨 천이죠? 중랑천인가? 그 둘리가 발견된 그 천에다가 그 둘리 그림을 쫙 길게 한 100m 가까운 둘리 벽화를 만들었어요. 그 천에 그리고 그 근처에 둘리 뮤지엄이라고 해도 둘리박물관을 지은 거야.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러 와서 막 놀고. 그래서 제가 이걸 취재를 가가지고 여기서 김수정 화백 인터뷰도 하고 도봉구청장 인터뷰도 해서 이게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한다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기사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한국에서 둘리가 만화로 만들어진 게 19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런데 도봉구에서 그 예산을 들여갖고 몇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둘리 박물관을 치는데 왜 여전히 한국에는 캐릭터가 둘리밖에 없냐 이거지. 그 사이에 3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일본 같으면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캐릭터와 만화와 작품들이 지나갔는데 왜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표 캐릭터는 둘리냐. 이런 질문을 한 거야. 이런 궁금증이 든 거야. 아니 왜 한국에서는 여전히 둘리지? 왜 여전히 둘리밖에 없지? 왜 박물관을 지으면 둘리박물관을 짓는 거야? 그거 말고 다른 만화 캐릭터는 없어?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이 한국 애니메이션의 명맥이라는 게 어디서 끊기냐면 이 머털도사와 원더키드에서 끊겨요. 여러분 머털도사는 다 기억하죠? 그리고 또 뭐 기억해요? 달려라 하니 기억하죠? 그리고 배추도사, 무우도사 기억하죠? 그 다음에 나귀공룡 둘리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원더키드라고 하는 작품이 우리가 기억하는 TV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기억하냐면 텔레비전에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했기 때문에 기억한 거예요. 무료로 TV에서 공짜로 틀어줬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는 거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TV 한국 애니메이션의 명맥이에요. 그 이후에 한국 애니메이션 기억하는 거 있어요? 뽀로로는 이제 다른 차원인 거예요. 뽀로로는 완전 애기용, 완전히 그 4살 5살짜리 어린이용 그 3D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그건 그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이어받은 게 뽀로로인데 뽀로로는 너무 애기들용이어서 확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라바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애기들용으로는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명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셀 애니메이션 혹은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사실은 이 머털도사 원더키드가 끝이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공중파들이 KBS, MBC가 요때까지 TV 애니메이션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생산 수지가 안 맞는다. 생산성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투자를 끊어버린 거야. TV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걸 이때 이후로 안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한국은 TV 애니메이션 명맥이 끊겨버린 거야. 근데 지금 일본은 여전히 공중파, 지상파, 예를 들면 TBS, 뭐 NHK, 뭐 그런 아사히 방송 그런 방송국들이 여전히 시즌별로 예를 들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즌별로 1년에 4번씩은 TV 애니메이션을 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장 사람들이 TV를 많이 보는 핫한 시간대에 TV 애니메이션을 계속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TV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TV 애니메이션 사람이 계속 융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TV 애니메이션이 아니면 OVA로 만들어서 그냥 그거 자체를 유통하기도 하죠. 아니면 극장판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단 기본은 TV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끊기고 그 이후에는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어머니 이제 칠순 여행을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9월 19일생이신데 그래서 칠순 여행이 나온 휴가에다가 연가를 붙여갖고 일본을 다녀왔어. 근데 제가 가서 일본 가서 한 게 뭐냐면 오다이바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건담 실물 크기 건담이 있어요. 건담 18m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18m짜리 실물 크기 건담 모형을 직접 가서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라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도쿄 시내 한복판에 고지라로 상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그거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기념품도 뭐냐면 이제 그 샤 전용 텀블러라 그래서 건담에 나오는 캐릭터에서 따온 텀블러인데 이제 이게 한 3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텀블러 하나에 3, 4만 원짜리 비싼 텀블러 사오고 근데 고지라하고 킹키도라, 열쇠고리 이것도 일본에서 제일 높다는 도쿄 도청 맨 꼭대기에 가서 거기 있는 기념품 샵에서 사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파생 상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온 캐릭터나 뭐 로봇이나 혹은 뭐 괴수나 이런 것들이 다 캐릭터가 되고 상품이 돼서 관광산업이 되는 관광산업이. 내가 일본에 아무것도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가면 그런 캐릭터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본은 계속 관광 수익을 얻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그래서 일본은 왜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냐 보면 이 바쿠만이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만화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 데스노트는 다 알죠? 데스노트 작가가 그린 만화예요. 데스노트 작가가 데스노트 끝나고 나서 한 후속작인데 바쿠만이라는 건 일본 만화계를 만화로 그린 거야. 일본 만화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만화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두 명의 청소년인데 그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 때 얘들이 한 명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고 한 명은 그림을 되게 잘 그리는 애예요. 얘네 둘이서 딱 의기투합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이제 일본을 딱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가르쳐주죠. 일본이라는 나라 이제 끝났어. 옛날엔 일본이 전 세계에서 뭐 2등 국가고 뭐 산업도 무역도 많이 하고 잘 나가는데 일본이란 나라는 이제 사실상 망했어. 이제 더 이상 일본에서 뭘 해가지고 성공할 게 없어. 근데 일본에서 유일하게 세계 1위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만화야. 그래서 일본에서 뜨려면 이제는 의미 있는 뭐 인생을 살려면 만화를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만화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림만 그릴 줄 알고 스토리만 좋으면 누구나 만화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얘는 사실 공부 잘해서 도쿄대를 목표로 하는 애였거든요. 공부를 잘했으면 일본 도쿄대 법학과 가가지고 관료로 성공할 수도 있는 애인데 얘가 이제 그런 말 하는 거야. 우리 어차피 얘는 공부도 관심 없고 맨날 그림만 그리는 애야. 이게 둘이 만나가지고 친구들이 우리 그냥 나 대학 포기할게. 대학 안 갈게. 그리고 우리 둘이 같이 만화 그려보자. 라고 해서 얘가 스토리를 쓰고 얘가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같이 이제 일종의 팀을 꾸려갖고 일본 만화계에 진출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만화계에 진출을 하냐면 일본에 여러분 소년 점프라고 하는 이렇게 오세요. 소년 점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잡지 있는 거 알죠? 옛날에 우리가 그걸 베껴서 IQ 점프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본의 소년 점프라는 아주 그 드래곤볼 연재하고 슬램덩크 연재한 아주 유명한 아주 메이저 잡지가 있어요. 그 만화 잡지에 투고를 하는 거예요. 투고를. 자기들의 어떤 습작을 계속 투고를 해서 거기서 이제 채택이 되면 그러면 일단 한번 실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자들이 편지로 인기 투표를 하는 거야. 그 일주일에 한 편씩 계속 인기 투표를 계속 해요. 전국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인기 투표를 해서 계속 순위가 나와. 1위부터 몇 위까지. 그래서 순위 안에 들면 일종의 파일럿으로 잠깐 단편이 들어갔던 게 나중에 정식 연재로 채택이 돼. 그럼 정식 연재로 채택이 되고 처음에 한 10화 정도만 나갔다가 또 인기 투표를 해서 인기 투표 결과가 좋으면 또 길어져요. 길어지다가 나중에 장기 연재로 가게 되고 어느 정도 또 계속 인기가 유지되면 단행본이 나와요. 단행본이 나와서 팔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단행본이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라디오 드라마로 처음에 만들어요. 성우들만 붙어가지고 간단하게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었다가 반응이 좋으면 그게 TV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 TV 애니메이션에서 또 대박이 나면 그 다음에 그 중에 내용을 추려서 극장판이 나와요.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또 대박이 나면 나중에 영화화 돼요. 그 일본 영화들 보면 요즘 거의 다 애니메이션, 만화를 영화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혼 뭐 이런 거 다 지금 뭐 진격의 거인도 다 영화화 됐죠. 히트한 만화는 거의 다 영화화 돼요. 영화화되고 나중에 또 뮤지컬도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게 자막이 붙어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요. 그리고 그게 캐릭터 산업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 나오는 로봇이나 혹은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또 피규어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드래곤볼, 원피스 캐릭터 다 피규어 나와갖고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팔려나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사모으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피규어 박물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돈 내고 보러 가잖아요. 그 정도로 만화 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파생되는 원소스 멀티유즈로 퍼져나가는 분야가 많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일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사실 잠재력이 큰 문화 산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본은 그런 생태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근데 보면 이 바쿠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야. 중학생 둘이서 한다는 거야. 중학생 둘이서. 아무런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중학생 둘이서 얘는 스토리를 짜고 얘는 그림을 그리고 그래갖고 중학생 둘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바로 이런 엄청난 만화 산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쿠만이 보여주는 일본 만화의 어떤 생태계의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게 없냐라는 거야. 왜 없냐면 우리나라는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가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IQ 점프 같은 것도 보물섬은 월간지였고 IQ 점프는 주간지였죠.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만화 생태계가 있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만화에 도전하고 우리 옛날에 뭐 독고타기니 뭐 이상문이 무슨 유명한 만화가들 많이 있어. 허영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만화가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 대여점 문화가 들어오게 돼요. 일본은 만화를 단행본을 다 돈 주고 사봅니다. IQ 점프 같은 것도 다 지금도 서점 가면 만화책이 절반이에요. 만화책을 다 돈 주고 사보는 문화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여점 산업이 들어오면서 비디오 테이프하고 그 만화책을 같이 대여해주는 그런 게 90년대에 막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죠? 대여점이 전국으로 보급되고 200원, 300원 내고 만화책을 한 권씩 빌려보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출판 만화가 완전 전멸을 하게 돼요. 보물섬 폐간했죠. IQ 점프도 지금 점프 챔프 이어지고는 있지만 옛날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보죠. 그리고 만화 단행본? 한국 만화 단행본 누가 돈 주고 사서 보나요? 다 200원, 300원 내고 이렇게 빌려보는 문화가 되면서 이 만화 산업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만화 업계가 완전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만화 산업이 완전히 암흑기를 접어들게 돼요. 거기다가 TV 애니메이션은 단가가 뭐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해서 공중파들이 제작을 중단해버리죠. 그러면서 머털도사, 원더키드 이후로 TV 애니메이션의 명맥이 끊기고 출판 만화도 완전 암흑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만화가 완전 침체기를 한 10년 정도 겪게 돼요. 10년에서 20년. 그래서 우리 한국 만화는 완전 끝이다. 우리는 다 일본 만화 보면서 사는 수밖에 없다. 혹은 뭐 미국의 뭐 마블 뭐 이런 거 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만의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오게 되죠. 뭡니까? 웹툰이 들어오게 돼요. 이 네이버와 다음, 여기 네이버 직원이 계신데 이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두 개의 포털이 무료로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처음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무료로 서비스를 한 건데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신진 작가들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이 마음의 소리 쓴 조석, 그 다음에 우리 그 26년 강풀의 만화는 거의 다 영화화 되잖아요. 그리고 조석, 또 뭐 누가 있습니까? 또 요즘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파괴왕 이렇게 신과 함께 쓴 주호민 뭐 이런 그 전국민적인 스타 작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출판 만화, 종이 만화는 약하지만 이 인터넷을 대상으로 웹툰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만화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존의 저가 허영만 같은 사람도 웹툰으로 뛰어서 웹툰으로 만화 그리고 뭐 미생 뭐 이런 거 그리잖아요. 다 웹툰으로 다시 나오잖아요. 그리고 웹툰이 잘 되니까 다시 출판 만화로 또 출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역으로 다시 만화 산업은 살아나고 있어, 다행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본처럼 일자리 창출이나 피규어나 이렇게 2차, 3차 산업으로 확산되지가 않고 그냥 웹툰만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TV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TV 애니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게 피규어나 이렇게 확산되지가 못한다는 거야. TV 애니메이션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영화로 갑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로 가긴 가죠. 스토리가 좋으니까. 근데 어떻게 가냐면 영화로 가거나 드라마로 가요. 그렇죠? 근데 영화로 가거나 드라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캐릭터가 사라져버려요. 예를 들면 미생이라고 하는 만화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화 됐죠. TVN에서. 드라마화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캐릭터가 사라져요. 예를 들면 장그래라고 하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임시완이 돼버리죠. 안녕이는 강소라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오과장은 그냥 뭐 이 김성민이라는 배우가 돼버리는 거야. 그 캐릭터의 생명력이 캐릭터가 피규어가 되고 이렇게 상품화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개인이 먹게 돼요. 그 배우 개인의 필모그래피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작의 그 매력적인 캐릭터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드라마화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영화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화화되면 아예 원작 자체를 파괴해 버려요. 예를 들면 신과 함께는 원작의 매력은 이 진기한이라고 하는 변호사 캐릭터에서 온 거였죠. 그런데 이게 영화화되면서 영화는 기본적으로 만들려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요. 또 이게 이 신과 함께라는 게 이게 저승세계를 보여주다 보니까 SF가 들어가고 CG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돈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 원작의 그런 아기자기한 스토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스토리를 다 끝내야 되고 캐릭터 다 보여줘야 되니까 그냥 강림이라고 하는 그 저승사자 캐릭터와 진기한이라는 변호사 캐릭터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배우한테 다 줘버리고 진기한이라는 매력적인 캐릭터는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원작이 그냥 파괴돼버려. 원작의 매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거는 도대체 뭐 출처 없는 이상한 괴작이 돼버리는 거야. 물론 이게 1000만 관객 돌파하고 엄청나게 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사실 이 신과 함께라는 원작 만화의 매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유명한 배우들로 그냥 배우와 CG로 처바르고 거기 심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영화 자체로 이게 영화의 문법으로 성공하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작 스토리를 아기자기하게 따라가면서 1000만 관객을 만들 수가 없는 거지, 2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제 2시간 안에 영화의 문법으로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 한국 영화 특유의 어떤 흥행 공식을 넣다 보니까 원작은 사라지고 그냥 이상한 형태의 괴작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작 속의 캐릭터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아주 웹툰 중에서 소수의 작품밖에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드라마 만들려면 100억, 영화 만들려면 100억. 근데 100억을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원작만 보고.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화 되기 좋은 작품 혹은 영화화 되기 좋은 작품만 살아남고 원작 자체 예를 들면 SF라든가 판타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잘 이렇게 살아남지 못, 더 확산되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 한국 만화를 애니메이션화하고 그게 극장판이 되고 혹은 영화화되고 그러면서 캐릭터화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파생 효과가 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마침 제가 그 방송국 직원이잖아요. 방송국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 좋아하니까 우리 회사 안에서도 우리도 애니메이션 만들자. 우리도 요즘 웹툰 없으면 재밌는 게 많느냐. 웹툰 중에서 좋은 거 하나 꼽아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사내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경영진들은 이제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왜냐하면 제작비가 많이 드는데 애니메이션 틀면 누가 보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도 애니메이션을 틀긴 틀어요. 외주 제작 업체로부터 사가지고 트는데 예를 들면 뽀로로보다도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새벽 4시에 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게 종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틀긴 트는데 아무도 안 볼 시간에 트는 거야. 왜냐면 그걸 메인 시간대에 틀면 시청률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시청률 안 나올 게 뻔한데 방통위에서 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양성을 맞추기 위해서 틀긴 트는데 아무도 안 볼 시간에 트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몇 번 방통위에서 지적을 받아갖고 결국엔 요즘 낮에 틀긴 틀어요, 주말에. 근데 어쨌든 시청률은 굉장히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게 보니까 요즘 보면 내년에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470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예산이 한 300조쯤 되다가 400조를 얼마 전에 넘겨서 뭐 슈퍼 예산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거의 470조를 편성했다는 거야. 470조, 1년에 470조면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을 정부가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몇 년 동안 경기가 좋아가지고 수출이 잘 돼서 그래서 사실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늘릴 거냐라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도 하셨잖아요. 근데 연설한 내용을 보면 뭐 이건 작년 자료긴 하지만 세금이 줄줄 새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건 작년입니다. 작년에 10조 원의 뭐 일자리 추경을 한다 그래갖고 10조 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때 논란했던 건데 국립교육부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했냐면 국립대의 전등을 LED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의 전등을 LED로 바꾸기 위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등을 LED로 바꾸면 친환경 예산이라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에너지가 절약될 거다 이런 명분으로 1,00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한 거야. 아니 1,000억 원을 해가지고 국립대 전등 바꿀 때냐고 지금. 그래서 야당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 말이 되냐 하면서 뭐 이거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삭감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단기 일자리 예산을 많이 늘렸죠. 그래서 주로 예를 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줍는 일자리 있잖아요. 아니면 지하철에 이렇게 서 있는 일자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뭐 6개월짜리 일자리. 이런 거 엄청 늘려서 그걸 몇천억을 또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그 실업이 없어지거든요. 실업률이 좀 줄어들거든요. 고용된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 예산을 막 대거 편성을 했단 말이죠.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 그럼 이런 예산을 몇십 조씩 지금 편성을 하는 판인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거를 TV 애니메이션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예산을 써라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아기공룡 둘리가 제가 그래서 이 아기공룡 둘리를 제작한 제작자한테 취재를 해봤어요.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제가 옛날에 여기 도봉구에 가서 취재했잖아요. 도봉구 홍보팀에 연락해가지고 그 담당자 연락처 알아달라고 해서 아기공룡 둘리를 실제로 제작했던 PD 하고 김수정 화백의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근데 처음에 김수정 화백을 직접 물어봤더니 직접은 모르고 PD를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PD를 물어봤더니 PD가 또 김수정 화백 연락처를 알려줬어. 그래서 둘 다 인터뷰를 했는데 그 PD한테 물어보니까 그 TV판 애니메이션 이게 80년에 만든 거 말고 90년대 새로 또 리메이크한 게 있거든요. SBS에서 그 SBS에서 리메이크한 아기공룡 둘리의 편당 제작비가 대략 1억 1천만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한 10편 정도를 제작했는데 한 1억 원 정도가 편당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작품당 한 100명 정도의 애니메이터가 들어가고 한 30명 정도의 성우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작품당 한 130여 명 정도가 일단 고용이 됐다는 거죠. 일자리가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제가 옛날에 전문대 특집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어서 아는데 이 애니메이션 만화 전문 인력이 엄청 많아요. 만화학과가 많거든. 만화학과. 옛날에 80년대에 만화학과가 많이 인기를 끌던 시절에 전문대학교에서 만화학과, 애니메이션학과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젊은 애들이 만화를 좋아하니까 애니메이션 전공, 만화 전공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 한국에. 은근히. 전문대학교 같은 데 이런데 무슨 청강문화대학이니 부천 무슨 대학이니 이런데 이런 관련 학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은 많이 배출돼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발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누가 발주하는 데가 없으니까 다 뭘 하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에 하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국 애니메이션에 하청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일본 만화나 한국 디즈니 애니메이션 끝까지 보면 자막 올라갈 때 한국인들 이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그 제작 업체들이 아무도 발주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하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우수한 애니메이션 인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주가 안 되니까 외국 일을 하고 있다. 외국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몇몇은 감독으로 데뷔해갖고 해외에서 활동하기도 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나라에 공중파가 3, 4에다 EBS까지 해서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종편이 4개가 있죠. 우리 회사까지. TV조선, 채널A, JTBC, MBN. 거기다가 케이블, 투니버스, 애니플러스 이렇게 애니메이션 관련된 케이블 채널도 있죠. 그럼 한 10개 정도의 방송국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틀만한 방송국이 한 10개 정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방송국들한테 예를 들면 1,000억 원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470조 예산을 짜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못 하냐는 거예요. 1,000억 원을 배정을 해서 10개 방송국에 100억씩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100억씩만. 우리 회사가 작년에 순이익이 100억이었어요. 그것도 창사 이래 최대로 난 순이익이 100억이거든. 근데 100억을 만약에 우리 회사한테 1년 동안 줘봐요. 그럼 그 100억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제작에 써라 라고 해가지고 100억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10개 회사한테 다 100억. 그럼 1,000억이죠. 1년에 1,000억만 10개 회사한테 투자를 하면 이 10개 회사가 각사에 100억씩을 지원하면 그 100억이면 그 편당 1억짜리
애니메이션을 시즌 제로에서 10편을 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10편짜리 애니메이션을 10개를 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2월이면 2달 정도 쉬고 한 달에 한 편씩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편당 10편짜리를 10편을 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10편을 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국내 웹툰 중에서 소재를 찾아서 그 중에서 그 회사별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판단해서 그걸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프라임 시간대, 적어도 그 하교한 청소년들이 볼만한 혹은 성인들이 볼만한 뭐 저녁 4, 5시나 6시 이후나 뉴스 시작하기 전이나 예를 들면 일본에 준하면 되겠죠. 일본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시간에 비슷하게 해서 틀도록 정부가 뭐 규제를 하는 거죠. 그걸 재승인 조건으로 걸면 돼요. 왜냐면 정부는 공중파 방송들에다 주기적으로 재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입김이 엄청 세거든요. 정부가 이걸 재승인 조건으로 걸면 그 방송국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100억 주고 대신 이거 틀어. 물론 시청률이 좀 안 나오겠죠. 시청률 안 나와도 길게 보면 이게 이 애니메이션 산업 생태계가 나오고 이 중에 뭐가 진짜 대박이 터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대박이 터져도 국민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청률 감소기 이게 사실은 이게 산업에 맡겨놓으면 절대 자율적으로는 안 되거든. 왜냐하면 당장 제작비 많이 들고 시청률 안 나올 게 뻔하니까 방송국들이 자율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정부가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모든 방송들이 다 같은 시간에 그걸 하면 어차피 뭐 같은 시간에 하니까 서로 딴 데 볼 일도 없고 다 같이 틀겠죠. 그렇게 하면 웹툰이 TV 애니메이션으로 살아나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캐릭터 산업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엄청난 애니메이션 일자리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성우 산업도 생겨날 거예요. 아마 스타 성우들도 엄청나게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청년들이 되게 하고 싶어하는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 자체가 돈이 돼서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되고 또 나중에 영화화도 되고 이게 또 전 세계로 팔려나가겠죠. 동남아로도 팔려나가고 우리 지금 한류 해가지고 드라마 엄청나게 팔려나가잖아요. 한국 애니메이션이라고 안 팔리겠어요? 드라마도 이렇게 잘 팔리는데 전 세계로 엄청나게 팔려나가면서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한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웹툰 중에서 소재를 발굴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가 제가 혼자 구상한 내용을 가지고 그 PD, 그 아기공룡 둘리 만든 그 프로듀서 PD한테 연락해가지고 취재해서 보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김수정 화백한테 연락을 했어요. 근데 김수정 화백은 지금 해외에 계세요. 국내에 없어서 직접 통화는 못했는데 연락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 지금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전화 통화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만든 이 PT 있잖아요. PT를 그냥 그대로 보내줬어요. PT를 보내드리고 요거 한번 보시고 코멘트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김수정 화백이 장문의 코멘트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코멘트를 좀 소개를 드리면 카톡을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김수정 화백이 이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이걸 코멘트를 보내준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보내주세요. 일단 뭐냐면 선생님 제안처럼 애니메이션 사업은 투자한 만큼 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취업 인원만 생각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한 편당 100명 정도 취업 인원이 생겨나는데 그래 봤자 뭐 몇천 명 수준이니까 그 인원만 보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결국은 투자한 이상의 시너지, 아까 말한 그 캐릭터 산업이나 혹은 뭐 이렇게 해외 수출이나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나아가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단순히 그 몇 명 애니메이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일어나서 새로운 어떤 산업이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경험에 의하면 본인은 만화도 그려보고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만들어보고 TV 애니메이션 다 만들어 보신 분인데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하고 투자해도 관리자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정실에 치우치면 기대 효과는커녕 업계 내분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만화를 선정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실 인사에 휘말리거나 정직하지 못하게 하면 업계에서 만화 업계에서 괜히 내분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콘텐츠 진흥원, 이게 차은택이 했던 거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차은택이 콘텐츠 진흥원 들어가서 지가 원하는 지한테 줄 쓴 사람들만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콘텐츠 진흥원의 경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 소위 콘텐츠를 지원하는 정부 단체는 많다. 춘천 애니박물관, 부천 콘텐츠진흥원, 지방에도 있고 광주 등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지속성, 전문성의 결여가 현 우리나라의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안하자면 학생 아마추어 작품부터 성인, 업체 등 세분화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고, 정부 지원이라 함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작가민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큐에 뭐 한 해만 1,000억 지원하고 그다음에 끝,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관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 방송사의 외압, 갑질, 무지원 등은 특히 경비. 왜냐면 이게 결국 방송사가 돈을 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사가 이 제작 업체나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두서없는 글이 되었지만 직접 뵙고 말씀드리면 좋을 텐데 뭐 아쉽다 뭐 이러면서 아무쪼록 좋은 제안, 소개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애니메이션에 투자하면 100% 고용 창출은 맞다. 그래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셀 애니메이션이든 3D 애니메이션이든 뭐든 다 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건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창출은 엄청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차피 470조 원 이렇게 슈퍼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늘리겠다고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바에야 물론 어르신들이나 그런 어떤 실업자들을 위해서 단기 알바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단 차라리 이렇게 산업 생태계가 하나 새로 생겨나고 거기에 부가가치가 어떻게 튈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이런 문화산업에 제대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공중파가 80년대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산업도 살리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면 이게 정부도 좋고 업계도 좋고 이게 사실은 이른바 소득주도형 성장 혹은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하나의 작은 산업별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